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조선을 시작으로 해서요. 이제 나라에 대한 이야기 시작했었죠. 자, 오늘은요.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후에 등장했었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번 단어는요. 일단 시험에 나오는 게 좀 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 강좌 듣고 나면 나중에 심화 강좌를 들어야 될 정도로 내용의 그 깊이가 상당히 좀 깊죠.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늘 배우시게 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기본 강의든 심화 강의든 그 내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나오는 게 계속 이렇게 돌려쓰고 저렇게 돌려쓰고 계속 돌려쓰는 유형인 거지 뭐 새로 끄집어 올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다 문제가 있어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예, 오늘 여러분께서 공부하게 되실 나라, 일단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 좀 해보고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에서요, 뭐 아직 본격적으로 지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좀 쉽게 또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이미지를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도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볼 나라는요, 부여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부여 같은 경우는요, 만주, 송화강 일대에 건립되어 있던 나라로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나라 중에서 가장 영토가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역사책에 보니까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곡을 생산하기에 딱 좋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부여는 넓은 땅을 기준으로 해서 농사만 짓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만주잖아요. 추워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배를 채우기 어려워서 기록에 보면 오곡을 생산하기는 좋으나 과일 생산은 안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춥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짓지만 뭘 하냐? 가축을 키워요. 우리가 가축을 키운다. 목축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목의 생활을 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부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되셨어요? 근데 부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별로 아는 게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전에 드라마 주몽, 여러분들이 주몽을 보신 세대일까요?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언제 봤을까요? 대학생 때 봤나? 그건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자, 주몽을 보신 분들이라면 부여가 그래도 좀 익숙할 텐데 실제로 이름 말고는 여러분에게 별로 알려진 게 없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부여의 역사만 하더라도요. 70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나라인데요.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건요. 오늘이 처음 이제 끝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오랜, 그러니까 조선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시간밖에 공부를 안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단,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수업을 하면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부여, 되게 오래된 나라이구나. 근데 뭔가 사연이 있어서 역사에서 비중은 작구나. 그 사연을 찾아봐야 되겠다. 관점 포인트 하나 잡아주세요. 그게 시험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여에서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고구려예요. 고구려 누가 세웠다 알고 있습니까? 예, 맞아요. 주몽이 세웠어요. 주몽 같은 경우는 부여에서 태어났었죠. 그런데 금왕의 아들들이요, 주몽을 너무 질투합니다. 어린애가 활도 잘 쏘고 왕이 막 이쁨을 받다 보니까 결국 주몽이 핍박을 못 이기고 도망 나오죠. 자, 그리고는 이제 요 척박한 지역에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구려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주목해야 될 사람은 주몽이 아니고요. 그의 부인 소선호예요. 주몽 같은 경우는 결혼을 2번을 합니다. 부여에서 1번 하고 내려와서 1번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2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주몽이 젊은 혈기에 뛰어난 정치적인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소선호 같은 경우는 돈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소선호가 봤더니 주몽이 젊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여.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걸 다 투자를 해줍니다. 결국 그래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건국된 나라입니까? 라고 하면요. 주몽을 통해서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소선호 같은 경우는 이미 압록강 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집안의 딸이거든요. 그러니 토착민들이 있죠. 이들이 결합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항상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가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도읍지를 어디를 정했냐? 제가 필기 여기다 했네요. 요 정도? 예, 여기 졸본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도읍지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거기가 방어는 유리한데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번째 왕 때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압록강에 있는 국내성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역사 공부할 때요. 국내성. 지금은 중국에서요. 집안시로 불립니다. 집안, 한자 그래요. 그래서 국내성이다, 집안이다 이렇게 나오면 고구려 두 번째 수도이면서 실제로 고구려 역사, 그 전기 역사 있죠? 전기 역사를 주도했던 곳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기록에 보니까 또 고구려 뭐라고 나와 있냐? 고구려는 워낙 큰 산이랑 깊은 계곡이 많은 곳에 세워져 있는 나라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여기 워낙 산지가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역사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노략질하기를 좋아하였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고구려는 나라가 세워진 곳 자체가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일해도 자기네가 스스로 다 그것을 충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뭐 해야 될 수밖에 없을까요? 정복전쟁을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런 고구려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약탈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고구려와 관련된 유명한 벽화 중에서요. 말을 타고 사냥하는 걸 기억나세요? 예, 맞아요. 고구려의 그 전사기질이죠. 무사기질이 바로 이러한 지형적인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의 각 가정에 가면요. 부경이라고 불리는 창고가 있대요. 부경, 창고입니다. 이 창고가 바로 뭐라고요? 약탈해 온 것들을 저장해두는 창고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동해안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동해안 쪽으로 가시면 옥저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밑으로 지금 강릉 동해 요 일대로 가시면 동해로 가시면 동예가 있습니다. 옥저 동해. 근데 이들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라가 크지를 못해요. 왜냐면 여기 보면 2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나라의 교류를 통해서 선진된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선진된 문화는 예전에는 어디서 비롯됐다? 중국에서 비롯됐는데 이렇게 2000m 넘는 고봉들이 둘러싸여져 있으니 당연히 옥저 동해는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불리해요. 거기에다가 고구려 뭐라고요? 약탈경제라고요. 그 약탈경제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기네 조상을 공략하러 곧바로 올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는 결국 나중에 고구려의 6번째 임금이 태조왕이거든요. 태조왕 시기가 되면 모두 다 고구려의 복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고조선 이야기하면서 고조선의 준왕이 누구한테 밀렸죠? 위만한테 밀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밑에 있었던 나라가 뭐가 되고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진이 나중에 성장해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 마한이라는 나라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랑 경주 일대 있죠? 여기 진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마산, 김해 쪽에 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묶어서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사만이라고 불러줍니다. 마한, 진안, 변안, 사만이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요, 여러분들 오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 이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나오는 건 뻔해요, 여러분들. 공부할 것도 뻔합니다. 단 나라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별로 잘 분류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해 주세요. 되셨어요? 대신에 공통점은 있어요. 고조선이 청동기를 바탕으로 등장해서 철기까지 성장했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등장한 많은 나라는 당연히 무엇을? 철기를 바탕으로 해서 등장한 나라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내용은 일단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먼저 간단하게 이들 나라에 대해서 위치도 받고 간단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들 나라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텐데 크게 두 가지 접근 들어갑니다. 하나는요. 이들 나라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목은 철기 시대에 등장한 이제 여러 나라, 이 여러 나라들의 정치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런데 이들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위해선 적어도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 청동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었죠.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부족에선 이제 힘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등장할 건데 우리는 그 힘 있는 자를 뭐라고 불러준다? 군장이라고 불러줍니다. 또는 족장이라고 불러줍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군장이 등장하는데요. 조심하세요. 이 군장은요, 아직까지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장이 지배하는 가장 초창기 때 이 모습,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군장 국가라고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고조선이 바로 그 군장 국가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철기를 이용하게 되면서는요, 이제 전쟁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농사도 더욱더 발달하게 될 거예요. 뭐합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도요, 규모가 커져나가기 시작하면요, 인수합병 막 들어가는 거죠. 공격적으로 경영합니다. 그러니까 철기를 사용하면서부터도요, 이제 국가 규모가 커져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겁나 잘 나가는 거. 내가 절대적인 힘을 가져가지고 나머지 부족을 싹쓸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당장 나머지 부족을 싹쓸이 할 수 없더라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부족들과 일단 손을 잡아서 먼저 방어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거는 어떤 얘기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군장들이 일단 더 멀리 있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뭉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뭉치게 되고, 뭉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을 대표할 왕을 추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드디어 뭐가 등장한다? 왕이 등장한다. 단 왕이긴 하지만 여전히 군장들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 자체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A, B, C, D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외국의 많은 세력에 대응해서 야, 우리 뭉치자 라고 해서 기업을 이제 합병을 했어요. 합병은 했지만, 회장님을 두긴 했지만, 나 그래도 이 계열사 사장 할래. 나 이 계열사 사장 할래. 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왕과 군장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이 동그라미 원을 포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군장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독자적으로 영역도 가지고 있고요. 독자적인 군대도 가지고 있고요. 독자적으로 세금도 걷고요. 독자적으로 관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바로 뭐라고 하냐? 서로 손을 잡아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연맹왕국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조선은 군장국가에서 출발해서 연맹왕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부여, 그리고 고구려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초기 고구려의 모습을 공부할 거죠. 자, 그들은 뭘로 왔다고요? 예, 여기 연맹왕국으로 왔다고요. 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옥저나 동해 같은 경우는요, 선진대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거니와 고구려의 압박을 계속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는요, 같은 시대에 존재하고는 있었습니다만 군장국가 단계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공동의 왕을 뽑지 못합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사만 같은 경우는요, 만에서 왕을 배출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볼 때는 어떤 나라가 연맹왕으로 왔는지, 어떤 나라가 군장국가에서 머물렀는지 이걸 분석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왜 부여는 역사가 700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길면도 불구하고 오늘 1시간밖에 공부 안 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는 나중에 여기서 더 가요. 결국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이 다 뭉치게 되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중앙집권 국가가 될 텐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가요. 근데 부여는 그 긴 역사 동안 여기서 머물러요. 되셨어요? 그래서 역사는요, 길고 오래간 데서 주목하는 게 아니죠. 임팩트 있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집권 국가 그 다음 단계를 못 가고 여기서 끝나? 그러다 부여는 그냥 1시간에 끝. 교과서나 많은 역사책에 다루고 있는 비중이 줄어든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까? 발음이 이렇게 꼬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부여, 고구려 들어갑니다. 부여, 고구려는 대표로 왕을 내세우는 연맹왕국 단계로 넘어갔었죠. 자, 이때 그러면 몇 개의 부족이 손잡았습니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2개 나라 다 모두 5개의 부족이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5부족 연맹체. 뭐라고요? 5부족 연맹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고구려 주몽 혼자 잘라서 세운 나라 아니었어요? 아, 아니에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계로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외우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계로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5개 부족이 연합해 세운 나라인데 그 중에서 주몽네 집단은 계로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드라마 주몽에서 봤을 때 주몽이 엄청난 카리스마를 이제 보이고 있었죠. 근데 그거는요 조금 지나치게 미화,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주목하셔야 되는 건 연맹왕국에서 왕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왕권은 뭐하더라? 그렇게 센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아직은 왕권이 조금 약한 단계이고 군장이 여전히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각 나라의 상황을 봤더니 먼저 부여의 상황을 좀 볼까요? 부여 같은 경우도 5개의 부족이 손잡았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한 부족에서는 왕을 배출했겠죠. 그럼 나머지 4개 부족이 있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4개 부족의 족장님 계시겠죠. 그 족장님들이 나중에 이제 뭐라고 분류하시냐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불립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불려요. 맞자가 뭘 것 같습니까? 말맞자예요. 소우자예요. 돼지, 개를 의미합니다. 아니 무슨 족장님 이름이 말, 소, 돼지, 개 이름이 좀 그래요. 예, 그런 이유가 바로 앞에서 봤어요. 부여 같은 경우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는 있으나 반농 반목을 해야 되는 곳이다. 그만큼 목축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족장님 이름들도요.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요거 하나 주목하세요.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초기 국가 모습에서 가짜가 많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가짜는요.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써주는데요. 일단 가가 딱 보인다 그러면 힘센 양반들, 예전에 족장님들 그런 집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권력가들, 우리는 그들을 가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는 왕을 배출한 부족 말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부족장님들 그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더라.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는요 독자적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지역이 있겠죠. 우리는 그 4개의 지역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사출도다라고 불러줍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통치하고 있는 4개의 지역을 묶어서 사출도. 그러니까 그 사출도 이야기 나오면 연맹왕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들도 뭘 데리고 있더라? 독자적으로 관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밑에요. 관리들이 있어요. 그 관리들 이름이 뭐냐? 대사자, 사자. 이런 명칭이 모이면 부여 이야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만약에 흉년이 닥쳤어요. 오곡이 제대로 연글지 않았어요. 왕이 참 통치를 못해서 하늘이 노해서 그런 거야 라면서 왕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왕을 뭐 할 수도 있더라? 교체하는 것도 때로는 가능하더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 지금 따라가는 거냐면 왕권이 아직은 미약한 연맹왕국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부여의 모습이라면 이번에는 고구려를 한번 가볼까요? 고구려 5개 부족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주몽네 집안 빼고 나머지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짱님들이 계세요. 그 짱님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짜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고추가. 됐나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한 5번 이야기했죠. 네. 혼자 배우려고 하면요 되게 재미없어요. 그냥 강의 보면서 뭐 알만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나 하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암기하시라고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나오면 부여고요. 상가, 고추가가 나오면 고구려와 관련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도 마찬가지로요. 독자적인 관리들을 데리고 있는데요. 명칭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여러분들 조심해 주세요. 고구려 상가, 고추가가 데리고 있는 독자적인 관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자, 조의, 선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가 좀 재미없다 싶죠. 사자, 조의, 선인.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회의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 회의가 바로 제가회의인데요. 가들이 모여서 하는, 모두 모여서 하는 회의다. 그래서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이 제가회의에서요. 회의를 통해서 왕을 선출하기도 하고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결국 쟤 때문이구나 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사형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레스 시에 사형당하는 사람들 그 가족 있죠. 가족은 노비로 만들어 먹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관련된 아주 중대사를 논의하는 제가회의를 이들이 주최하기도 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연맹왕국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뵀어요. 자, 부여 고구려가 연맹왕국 단계로까지 그나마 갔긴 했지만 옥저와 동해는 뭐였더라? 아예 연맹왕국 단계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더라?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여전히 군장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를 관심 가져주셔야 되는데 왜 왕이 없을까라고 하는 왕이 없는 이유를 주목하셔야 되죠? 이유 알고 계시죠? 뭐라고요? 동해안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선진된 문화가 안 들어와요. 거기다가 중국이 계속 압박합니다. 됐나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통합이 안 된 거고요. 군장들이 통치하는데 이 군장들 같은 게 명칭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읍군, 삼노. 그들의 군장 이름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사만을 좀 볼까요? 앞서서 사만이라고 하면요. 세 개 나라를 말합니다. 라고 했었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에 있었던 마한, 그리고 저기 경주, 대구 쪽에 있었던 진안, 그리고 마산, 김해 쪽에 있었던 변안,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마한도요. 그냥 한 개의 나라가 아니라요. 54개의 조그만 나라를 묶어서 만이라고 합니다. 12개의 소국을 묶어서 진안이라고 하고요. 12개의 소국을 묶어서 변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이 토탈해 보면요. 거의 80개가 나와요. 80개의 조그만 나라를 다 묶어서 이렇게 사만이라고 불러줘요. 되나요? 근데 그 나라 중에서요. 뎁다 컸던 나라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사만은 뭐가 있었다? 왕이 있긴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 왕은요. 목지국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만에서 왕 누구야? 라고 하면 목지국의 왕이 내가 사만의 대표 왕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다 나중에 이제 목지국이 쇠약해지면서 여기서 이제 백제가 성장해요. 54개 중에 한 개가 백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백제국에서 백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사루국이 나오면서 그것이 신라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구야국이 나오면서 가야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아직까지 암기 조금 힘들다 싶으시면요. 일단 요 내용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만에서 이들이 왕을 배출했다라는 부분은 크게 주목하지 않아요. 뭐에 주목을 하냐면, 여러분, 지금은요, 국가 중에서 고대 국가입니다. 이럴 때는 아직까지 발달 단계가요, 초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재정 일치의 모습을 많이 보여요. 대표적인 게 단군왕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사만 같은 경우는요, 재정 분리로 이미 진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80여 개의 소국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소국을 가보겠습니다. 그 소국을 가봤더니 당연히 각 지역별로 누가 통치하고 있다? 군장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군장은요, 규모에 따라서 이름이 좀 되게 다양합니다. 규모가 좀 크잖아요. 신지, 읍차, 신지, 견지. 규모가 좀 작잖아요. 읍차, 불에. 신지, 견지, 읍차, 불에.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외웠냐면요. 아, 가수 있잖아요. 여자 가수. 되게 해맑으신 분이 있죠? 그분 이름 생각해가지고, 아, 신지 나오면, 아, 여기가 사만의 군장들을 불러주는구나. 이렇게 기억했어요. 신지, 견지, 읍차, 불에. 신지, 견지, 읍차, 불에. 앞서 나왔던 읍군, 삼노, 명칭과 구분시켜주세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신지, 견지, 읍차, 불에라 해서 규모가 클 때는 신지, 견지, 작을 때는 읍차, 불에 이렇게 불러주면서 이제 군장들이 그 지역을 통치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를 봤더니 군장은 군장인데 일반 정치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제사 지내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천군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천군이 다스리고 있는 별도의 영역이 있죠. 이 신성한 영역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소도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나라의 범죄자가요, 이 소도지로 피신하잖아요. 함부로 군장은 군대를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다가요, 결국 이제 갈 데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뭐 명동성당이라든지 조계사 같은 데 들어가죠. 거기에 함부로 경찰 데리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은 좀 신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 정치의 영역은 군장이 통치를 했지만 제사장,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서? 소도에서 천군이 담당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소도입니다. 표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천구는 인간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여러분 새 아니겠습니까? 오리 모양을 한 것을 이렇게 달아놔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솥대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네요. 재정분리 사회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줘요. 되셨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는 하나의 내용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워낙 세부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지금 지은 게 어디라고요? 사만. 사만에서는 재정분리. 군장, 천군. 군장, 천군. 따로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왕국 단계로 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왕권이 미약하더라. 그래서 마가우가 저가구가는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었고 상가, 고추가 같은 경우는 제가회를 통해서 때로는 이제 왕 선출 같은 이런 중요한 일을 이제 그들이 담당하기도 했었죠. 반면에 옥저, 동해 같은 경우는 고구려에 밀려서 뭐가 안 됐다? 예, 왕을 배출하지 못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국가 발전 단계는 이렇게 군장 국가와 연맹왕국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풍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풍습은요. 일단 여러분이 별표를 좀 치고요. 따라와 주세요. 왜냐? 시험에서 실제로 출제 빈도수가 좀 더 높은 것이 바로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걱정되는 건요. 여기는 개별적인 내용 하나하나가 어렵지는 않아요. 예, 풍습도 마찬가지예요. 단, 나라가 많고요. 풍습이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노래를, 암기송을 불러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못 불러드리다가는요, 너무 수업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질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못 불러드립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이해 먼저 좀 해주세요. 자, 부여부터 출발합니다. 혹시 형사취수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형사취수제라고 하면요, 형이 죽었을 때 형수님과 남아있는 조카들 있죠? 그 동생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가 시동생이랑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사취수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건 콧가루야, 이건 막장 드라마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시기는요, 고대 국가예요. 아직까지 유교가 뭐 확립된 것도 아니고 제대로 전파도 안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당시 생활력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동력도 중요하고요, 재산이 대단히 귀한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이 죽었다고 형수가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새로운 남편감을 찾아가게 되면 그 집안이 가지던 재산, 그리고 여러분 형수와 아이들도 다 노동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노동력이요, 이게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상실입니다. 그래서 형이 죽게 되면 남동생이 형수와 그 남은 가족들을 걷어들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형사취수제입니다. 그 다음 또 고조선 같은 경우는 8조법이 있었다 그랬죠. 부여 같은 경우는요, 4개의 법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4개의 법을 고조선의 8조법 구분 지읍시다. 8조법 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해야 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를 삼는다. 아니면 50만 전을 내라.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요, 남을 죽인 자, 아니면 바람 핀 사람, 투기가 심한 여자 다 죽입니다. 조금 쌀발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물건을 훔쳤다 라고 하면요, 12배로 배상해야 된다라는 조목이 보여요. 그래서 50만 전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고조선이고요. 12배를 배상해라 라고 하면 이건 부여입니다. 되셨나요? 여기서 같은 경우 또 나라에 궁금한 일이 있다. 점치죠. 우리가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제점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 있죠? 소 발굽을 이렇게 점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가 이제 반농 반복의 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부여하면 또 우리가 순장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순장이라고 하면 장례 풍습 중에 하나인 거죠. 매장, 화장, 순장. 예. 그러니까 순장은요,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을 같이 묻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장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고대 국가에서 다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신라 초기까지도 나타납니다. 근데 특히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부여의 순장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요.
이제 뭐 순장이 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일단 그 당시 이제 영혼 불멸 신앙이 벌써 이미 싹 텄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왕이었으면 죽어서도 그런 왕 대접 받겠다. 그러니 나를 섬겨주던 그런 사람들 같이 데려가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직은 생산력이 그래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생산력을 뛰어넘는 경우, 인구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요, 국가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를 조절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이 가면서, 기존에 있는 세력이 가면서 새로운 세력에게 부담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 주로 노비들을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먹는 식구를 좀 덜어주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잔인하죠, 그렇죠? 뭐 이게 위안의 말씀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중국 같은 경우 진시황 뭐 이런 시대에 있었던 그런 순장을 보면요, 사람들을 생매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요, 죽이기 전에 이렇게 뇌진탕 같은 거 시켜서 그렇게 넣었다라고 해요. 별로 그렇게 큰 위안이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흰옷. 우리의 또 이렇게 어떤 전통 복장이죠. 그쵸? 이런 흰옷을 즐겨 입었던 것도 부여가 되겠고요. 부여 같은 경우는 농사도 짓지만 목축업도 했기 때문에요, 쌀이 유명했다라고 하고요. 구슬도 되게 유명했어요. 주옥. 그리고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모피 있죠? 네, 이런 게 이제 유명했었던 나라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고구려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형사취수제 보이죠? 자, 그리고 일책 12법이라고 합니다. 우제전법 보이십니까? 예, 그 내용은 고구려도 똑같습니다. 형사취수제, 일책 12법, 우제전법, 이거 고구려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고구려는 깊은 계곡, 큰 산이 많기 때문에 농사져서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탈 경제가 발달했고 자연스럽게 무예를 중시하더라. 당연히 이런 나라에서 무기도 잘 만들었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활이 있는데, 고구려의 유명한 활을 이제 맥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고구려 또 독특한 결혼 풍습이 하나 있어요. 이거 꼭 좀 기억시켜 주세요. 바로 뭐냐? 서옥제예요. 일명 대릴사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일단 한동안은 처갓집에서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다가 큰 아이가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러면 아이와 부인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동안은 처갓집 옆에서 살아주기 때문에 이거 바로 이제 대리사위제의 하나의 형태라고 봐요. 이게 바로 서옥제예요. 왜 그러냐? 노동력 이야기 계속하죠. 그렇죠? 여자들도 엄청난 노동력이에요. 근데 그런 여자가 다 컸다고 시집을 확 가버리면 여자 입장에서 손해겠죠. 그래서 처갓집에 한동안 그 노동력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살면서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옥저 좀 볼까요? 옥저 여러분들 장례 풍습 중에요, 가족 공동묘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가족 공동묘라고 해서 사람들을 한 번에 같이 죽이나요? 그건 아니고요. 가족 중에 일단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요, 먼저 가묘를 씁니다. 임시 무덤을 써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살들이 이제 다 이렇게 썩으면서 뼈만 남겠죠. 그럼 그 뼈를 수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뼈들을 모아가지고요, 나중에 목관 있죠? 여기에 저장해둬요. 이것이 바로 가족 공동묘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뼈들을 모은다라고 해서 이제 세골장 이렇게 불러주고요. 이제 결혼 풍습 중에서 민며느리제가 있어요. 민며느리제는요, 서옥제와 반대의 모습이에요. 서옥제는 그러니까 남편이 처갓집 가서 일해주는 거였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일찍부터 결혼하기로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일찍부터 가서 같이 삽니다. 살면서 그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밭일도 하고 막 일을 해요. 그러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남편은 지참금을 들고 와서 여자네 집에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뭡니까? 노동력을 데려가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옥저 같은 경우는 동해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소금. 그래서 고구려가 이적을 탐냈던 게 소금이 있어야지 먹고 살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물, 해산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풍부했다라고 하고요. 동해. 여러분, 옥저랑 동해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연맹왕으로 못 갔죠. 연맹왕으로 못 갔다는 건요, 부족과 부족이 통합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바꿔 표현하면 부족들이 너무나 자기들의 세력을 좀 오래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동해 같은 경우는요, 그 자신들의 습성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약간 폐쇄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책화입니다. 책화. 이건 이제 시족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평상시 시족이 이렇게 살아가죠. 이 시족과 시족 같은 경우는요, 산이라든지 이런 하천을 경계로 보통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때 남의 시족의 영토를 함부로 침범하지 말자. 이게 바로 책화예요. 근데 만약에 침범했을 시에는 이거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미안하라면서 소나 말로 배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책화. 지금도 여러분들 아프리카 부족 같은 데 보면은요, 부족과 부족의 경계선이 뭐 철조망으로 쫙 쳐져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강이라든지 하천을 가지고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남들의 연맹왕국 단계로 넘어가면서 교류고 활발하게 일어날 때도 여전히 예전의 시족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됐겠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결혼할 때 만납니다. 결혼할 때는요, 다른 부족에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조개혼이라고 해요. 조개혼. 다른 집단에서 여인을 데리고 온다. 책화, 조개혼. 되셨어요?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는요, 단궁이라고 하는 화살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 다음에 과하마라고 해서요,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 그러니까 키 작은 조랑말 같은 건데 되게 유명했나 봐요. 그리고 반어피라고 해서요, 바다 표범의 가죽 있죠. 이런 게 유명. 이런 거 죄다 또 어디 갑니까? 예, 그렇죠. 고구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죄다 고구려 이제 특산물로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째 있는 것이 사만. 여러분 사만 같은 경우는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남쪽에 있죠. 남쪽은요, 따뜻해요. 평해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뭐 하면 딱 좋을까요? 그렇죠. 벼농사. 그래서 사만은 일찍이 벼농사가 발달을 했고, 벼라고 하는 작물은요, 그 어떤 작물보다 되게 까탈스럽습니다. 온도도 적당해야 되고 비도 충분히 많이 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 많이 왔을 때 저장해 두는 거죠. 그래서 저수지를 축조하는 것도 사만의 모습. 자, 그리고 사만 중에서 변안 있죠. 변안이 어디 있었어요? 마한, 진안, 변안 있었죠. 변안이 여러분 김해 그쪽, 마산 이쪽이 되겠는데요. 여기 같은 게 뭐가 풍부했냐면 철이 풍부해요. 여러분 철기 시대에 철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장점이겠죠. 이걸 가지고요, 철 덩어리로 돈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위쪽에 가시면 낭낭이 있었거든요. 왜 있었거든요? 여기에 수출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환이 나중에 발달해서 가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가 철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다 여기서 나와요. 더 이상 새로이 나올 게 없어요. 뭐 가끔 이제 새로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즘 동해와 관련돼서 새롭게 이제 집터들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해 안에 있는 도시들 가보니까 동해와 관련된 집터가 나오는데 그 집터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거 뭐라면 철자라고 합니다. 여자라고 합니다. 이런 철자, 여자, 집터가 발굴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추가되지 나머지는 별로 추가될 게 없어요. 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 게 너무 헷갈린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기는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이해와 암기 조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할 건 뭐가 있냐면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제천행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하늘에 왜요? 수확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 또 하나, 사람이요, 먹고 놀다 보면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제천 행사를 통해서 일종의 축제를 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며칠 동안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놀면서 서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부여에 있었던 제천 행사 이름을 뭐라고 하냐? 영고라고 합니다. 고구려에 있었던 제천 행사를 동맹이라고 합니다. 단 조심할 게 있어요. 보통의 제천 행사는요, 동맹을 비롯해서 다 10월에만 일어나요.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는 12월에 일어납니다. 왜일 것 같아요? 또 반농 반목 때문이에요. 그만큼 목축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이나 가축이나 나이 들어가는 건 1년 기준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지역에서는 쌀도 유명하지만 모피도 유명한 거고 우제전법 나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물들 기준으로 해서요, 축제도요 12월에 벌이는 거예요. 반면에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10월에 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동맹 제천 행사를 할 때요, 극동대혈,
극동 대열이라고 해서요. 이거 동굴에 동굴. 여기 동굴에 가가지고요. 고구려에 세웠던 주몽, 그리고 주몽의 엄마, 유화부인 있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제 만들어낸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옥저 같은 경우도 제천 행사가 있었겠지만 그 제천 행사의 명칭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를 무천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라고요? 10월이고요. 삼안 같은 경우는요. 벼농사가 발달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번에 가는데 5월에 행사 1번 가고요. 10월에 1번 갑니다. 왜? 5월은 씨 뿌리고 난 다음에 되셨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단오가 되고 이건 이제 추석인 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철기시대에 등장해서는 여러 나라들의 정치와 풍습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이야기도 연결시켜 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이제 암기 내용 좀 부담스러울까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 단어 암기하시죠? 수학도 공식 암기하시죠?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삼국이다 고려다 넘어가면요. 암기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 문화 파트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용이 좀 쉬운 만큼 작정하고 오늘 좀 암기 좀 해주겠다라고 마음을 조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디가 끝내냐면요. 우리 초창기 때 등장했었던 초기 고대 국가에 대한 모습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기부터는요. 삼국시대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